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선생님 투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거 괜찮네요. 역시 소아과 선생님은 아. 뭔가 눈높이가 소아여서. 세종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유미 교수님인데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소아 비만. 네. 저분이 이제 소아과 중에서도 내분비 쪽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아 비만이 이 써니처럼 아기가 정말 깐난쟁이인 엄마들도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요? 네, 저희 조리원 동기가 저 포함 7명인데요. 이게 1차 영유아 검진을 하고 이제 4개월, 6개월 전에 이제 2차 영유아 검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기 몸무게도 재면서 표시를 해줘요. 뭐 양호, 뭐 비만, 뭐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리원 동기 아이 중에 하나가 주의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분유를 적게 먹여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어린 아이도 이렇게 주의가 뜨면 이게 쭉 가는 걸까?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소아 비만 환자가 늘었습니까? 네, 소아비만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뭐 예전에 뭐 15%였다는데 어느새 20%가 되었고 이제 또 25%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 국내에서도 또 코비드19라고 하게 되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에 있다 보니까 먹는 건 많아지게 되고 그것 역시 이제 비만한 친구들 또는 과체중인 비율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과체중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30%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잘 먹고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죠.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비만 느는 거랑 사실 같은 이유잖아요. 네, 결국은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의 비만은 결국은 이제 유병률을 길게 만들게 되는 부분들 또 성인 시기 때 비만이 되신 분과 소아 시기 때 비만이 되신 분들에서의 질병에서의 유병률의 또 차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얼만큼 이게 좀 체중이 궁금하다. 나가면 비만이고 과체중이에요? 성인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BMI라고 하는 것에 25, 30, 35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거기 구간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지만 소아청소년은 키가 멈추지 않고 체중도 멈추지 않고 계속 시기에 따라 증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 뭐 키나 체중을 갖다 바라보았었을 때 백분율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백분율이라는 게 뭐 인종 또 성별, 나이 거기에 맞춰서 100등 중에 몇 등에 들어가 있느냐를 하게 되는데 제일 작은 1등부터 제일 큰 100등까지 뒀었을 때 85등이 넘어가게 되면은 BMI가 그러면 과체중 95등부터는 비만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연령별로 이제 보통 2세 이상에서의 BMI에 대한 이제 백분율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 가정에서도 웹을 통해 가지고 아이 키, 체중 또 측정한 날짜, 출생일 그걸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원인은 아까 저희가 잘 먹고 안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일단 그게 맞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저희가 비만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때 단순 비만이라고 해서 많이 먹고 덜 활동해서 먹는 게 활동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네. 잉여 에너지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이 이제 단순 비만에 해당이 되고 이제 2차성 비만이라고는 병적인 비만 그건 실제 이제 내분비 장애가 있다던가 어떤 약물로 인해서 온다던가 실제 아이 자체보다는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내분비 질환들에서는 뭐 갑상선 질환이라던가 부신 질환들 중에서도 뭐 쿠신 증후군이 소아청소년에서도 발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체중이 증가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원인을 교정해주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 비만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아이가 올 때 부모님을 같이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비만도 굉장히 유전 경향이 있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두 분 다 비만이신 경우에서는 이제 열의 8 정도는 이제 아이도 비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80% 정도로 보고 두 분 중 한 분 비만하다면은 절반 정도, 40에서 50% 정도. 근데 두 분 다 비만하지 않아도 아이가 비만한 경우들도 10%가 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군요. 몇 개월 혹은 몇 살 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맞아. 아까 써니는 조리원 동기들은 네. 벌써 막 100일 때도 관심 가진다고 하는데 비만이라는 정의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2세 이상부터를 2세 보고 이상.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이런 비만이 발생하는 시점의 호발 시기가 이제 영아기 1세 전후 부분부터 또는 4에서 6세 들어가는 시기 때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돌 무렵부터는 체중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네. 뜻이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만 2세까지는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중의 증가가 너무 부진하면은 키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 예. 너무 단기간에 빠른 따라잡기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게 돼요. 출생 체중하고는 얼마나 영향이 있어요? 일부 작게 태어난 아가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부당 경량화라고 하게 되는데 환경적으로 좀 작았거나 어떤 출생적인 어떤 여러 상황들로 작았지만 먹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는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그 구간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쯤에 오히려 쉽게 비만이 된다던가 또는 체중 증가가 크지 않더라도 대사증후군에 대한 위험은 오히려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 태어난 아가들은 대부분 잘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 애 언제 뭐 체중 늘어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 입학 때 비만해지지 않는지 주의하라고 하거든요. 그 비만도 문제지만 대사증후군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근데 어른 비만도 사실 딱히 치료법이 없잖아요. 뭐 요즘은 뭐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먹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아기한테는 뭘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뭘 해줍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85, 100분위수 과체중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요. 우선은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시기와 활동 그리고 가족 상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것이 1차 치료고요. 6개월 이상 했는데도 개선이 있지 않거나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약물요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제한은 되어 있거든요. 성인도 뭐 주사 맞는다고 하는데 소아도 사실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뭐 주사 제형이 12세 이상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생활습관 교정 말씀하셨는데 시기하고 운동일 텐데 둘 다 말 안 듣잖아요, 애들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모님과 의사와의 소통이 아니라 아이가 같이 참여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먹는 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핸드폰 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런 거를 엄마 아빠가 그냥 통제한다.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가족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뭐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도 우시고 뭐 아이도 왜 나만 자꾸 가족에서 제외되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고민과 이 모든 진료의 시간의 주인공은 너다. 너의 건강을 위한 거고 20대, 30대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아이들도 키는 많이 크고 싶어 하거든요. 저 앞에 17살 비만 아이가 하나 있다고 치고 하나 보고 설득을 하고 7살. 우선은 음료수 대신에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보자고 하거든요. 1일 1 아이스크림, 1일 1 라면, 1일 1 과자 보다는 3번 먹을 거 한 번만 먹어보자. 선생님 그 음식을 금지하지는 않는데 그 음식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고 또 네가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근데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음식이 나에게 건강에 나중에 피해를 주는 음식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가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너가 선택할 수 있다. 7살이 알아듣기 안 넘어올 그죠 어렵죠. 그렇지만 네 아이한테 3번 먹을 거 한 번만 먹어보자. 그렇게. 네. 그리고 어차피 그 과자 같은 거는 지 돈으로 안 샀거든. 그쵸. 집에 있는 그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집에다가 부모님한테 콜라 막 이렇게 쟁여놓고 뭐 과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아이들 이런 음식들 먹지 마세요 하고 엄마 아빠 막 드시고 계시고 하면은 어렵겠죠. 또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그릇. 네, 아이만의 그릇을 좀 따로 준비하시고 왜냐면 저희가 큰 그릇이면은 그걸 다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소아 비만이 결국 성인 비만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진다라는 건 확실히 증거가 확립된 거죠. 그쵸. 네, 소아비만의 실제 열의 8, 9 정도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 실제 소아청소년 안에서도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포라고 하는 것에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성인은 뭐 비대해지기 때문에 빼면 좀 다시 작아지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 소아는 이 세포들이 막 증식하거든요. 지방세포가. 수가 많은 거를 수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기능적인 문제 2가지의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우선은 실제 아이들이 바로 느끼는 거는 엉덩이, 허벅지, 배 이런 데 이제 지방이 많이 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서 있을 때 바로 서 있기가 어려워요.
뭐 X자로 서 있다든가 K자로 서 있는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라던가 발목이라던가 고관절 이런 데 무게가 실리게 되니까 아프고 통증이 오게 되고 관절의 변형도 올 수가 있겠고 척추가 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척추도 그렇고 이제 주로 이제 발목 통증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었을 때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 긴 시간을 참여하기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고 대사율 자체도 떨어져 있고 근육은 적고 지방만 많은 상태가 되거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게 그게 개연성이 있는 게 우리 애 별로 많이 안 먹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비만한 상태가 되면은 적게 먹어도 그냥 체중이 계속 느는 대사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진짜 적게 먹어도 이미 한번 비만 쪽으로 방향이 갔으면은 적게 먹어도 계속 살이 찌거나 체중이 안 조금 빠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질환 중에 이제 유전성 비만을 갖고 있는 드문 질환의 경우에서는 키도 좀 작고 체중도 많다 보면은 BMI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막 1000칼로리까지도 줄였는데도 계속 체중이 느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군요.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에 대한 영향인 건데요. 어쨌든 이제 세포들이 이제 저항성을 갖게 되거든요. 지방세포가 증식되게 되면은. 그래서 나타나는 게 성인에서도 사실은 아무 유전적 요인 없이 비만이라는 환경만 갖고도 심혈관이라던가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라던가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비율이 적게는 뭐 4배에서 10배까지 올린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소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혈압의 이상이나 혈당 장애라던가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또 아이들이 이제 밤에 다 자니까 잘 모르시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코골이가 있나요? 또 자다가 아이가 푸 하면서 무호흡이 있었던 경우거든요. 숨을 못 쉬다가 갑자기 이제 푸 하고 내쉬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두통을 아침에 이제 많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피곤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소아 비만인 아이들이 아무래도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러니까 즉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될 텐데 좀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식사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에서 이제 밥, 빵, 떡, 국수 이런 것들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음료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음료수 대신에 이제 물 마시는 습관들, 너의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봐봐. 그래서 이 텀블러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마시는 걸 습관화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뭐 시청하는 경우가 많죠. 핸드폰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어떤 경우는 핸드폰이 생긴 이후로 체중이 늘고 있다. 거꾸로 이제 제가 물어서 혹시 이 핸드폰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체중의 증가의 시점과 유사한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가 핸드폰을 보기만 하지 않죠. 보다 보면은 뭔가 먹으면서 보면은 즐거울 것 같고 그래서 시청하는 시간이 길수록 비만해진다라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 1시간이면 제일 좋고 꼭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1시간 미만 또는 최대 이제 2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은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비만한 경우에서는 갑자기 막 줄넘기 막 1000개 시키고 하면 막 발목 나가고 막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부력을 이용한 수영이라던가 걷는 것부터 이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도록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그냥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루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동기가 있거나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분리수거를 가능한 나눠서 자주 왔다 갔다 이거 한번 갔다 오렴 이거 뭐 어쨌든 자꾸 나갈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는 거 실현 가능하게 뭐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서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4, 5회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는 것을 일단 어른들 문 밖을 나가는 거가 어려우니까 다리를 박차고 그쵸? 나가야 된다. 오늘 소아 비만에 대해서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유미 선생님한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유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아이들 키, 성장 장애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들의 그 관심은 키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키가 작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뭐 언제쯤 우리 아이 키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평가가 필요한 성장 장애 이제 저신장을 갖다가 100명 중에 연령 성별 대비 3등 미만인 경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저신장 100명 중에 3명? 네, 300분위수. 네. 그래도 4등이나 5등이나 10등인 아이의 부모들도 병원 갈 것 같은데요. 많이 오시죠? 네네네. 키가
넣어보면은 작지 않은데도 많이 내원하시는 경우가 아이의 그 생일이 10월, 11월, 12월인 경우.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준치가 같은 또래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 덜 살았는데 덜 컸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만 너무 작아요라고 오시는 경우가 네, 겨울에 태어난 똑같은 친구들. 뭐 2015년생이라도 1월생도 있고 1월생과 10월생은 큰 차이가 거의 있는데 1년 차이가 나니까. 네. 우리 아이가 그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키 순으로 놨을 때 몇 등에 해당하는지를 집에서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웨브사이트가 있거든요. 한글로 바른 성장.kr이라고 치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이의 생년월일, 그리고 측정한 날짜, 그리고 키, 체중을 입력하면은 아이들 성장 계측 등수를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등, 40등 정도 나왔다 그러면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쵸? 네. 20등은 가볼까요? 근데 저희가 속도가 중요해요. 키의 속도가. 속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진료를 볼 때 지참하시기를 요청드리는 내용이 과거 성장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영유아 검진 한 번 재서 자료라던가. 20등이냐 30등이냐 또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네, 그렇죠. 어떻게 따라가는 아이였는지가 중요한데 얘가 원래 뭐 50등이었는데 40등, 30등, 20등에 했다? 그럼 그건 검평가가 이상해요. 필요한 거예요. 20등이었는데 30등, 40등, 50등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네, 거예요. 뭔가 아이들과 맞지 않게 혼자 빨리 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조 숙증을 그때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키가 뭐 크거나 작거나 이런 고민으로 오면 뭐 검사 같은 걸 하죠. 뭐 피도 뽑고 뭐 이런. 물론 진찰도 하고 또 아이의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내분비 평가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호르몬 수치라던가 또 이제 성장 장애라고 하면은 이제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아이가 증상을 막 호소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길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또 간 수치나 콩팥 기능이나 소변 검사 이런 걸 같이 보게 되고요. 성장판이라고 하는 뼈나이를 통해서 아이의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은 뼈 나이는 이미 본인의 나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는 비슷하게 거예요? 나올 수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아이가 지금은 되게 작아 보이지만 뭐 부모님 중에 뭐 아버님이 나 군대 가서도 컸어, 또 어머니 뭐 나 중3 때 뭐 초경했어, 뭐 이런 경우는 사춘기가 늦으신 경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사춘기가 진입할 때까지는 아이는 계속 작아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 급성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에 한 번 더 성장을 하거든요. 네. 우선 사춘기 때는 빨리 크는 게 맞는데 사춘기의 시점이 성별의 차이가 있고 개인의 차이가 있거든요. 또 급성장이 남자가 좀 더 좋거든요. 네. 여자들 평균 8cm 급성장 속도면 남자들은 10cm 정도 급성장하거든요. 근데 그 급성장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염없이 잘 크지 않거든요. 네. 한 평균 2년 정도 급성장하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초경하고 이제 꺾이게 되고 남자아이들도 한 10cm 2년 바짝 크고 그다음 이제 꺾이게 되죠. 저신장이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대상들이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의료급여라고 하는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너무 이제 치료군과 치료하지 않는 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료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게 6가지 저신장의 항목이 있어요. 다 키가 작아서 오지만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키가 작아서 왔지만 거기에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 결핍인 경우, 그거는 실제 점점 친구들 사이에서 밀리거든요. 속도를 유지하지 못해요. 급성장도 없겠죠. 그런 친구들은 뼈 나이도 어리거든요. 그래서 체질성 성장 지연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클 겁니다. 뭐 성장판 열려 있어 했는데 알고 보니 얘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이어서.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치료를 들어갔었던 그 구간이 이제 좀 지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작게 태어났었던 부당 경량하에서 10명 중 한두 명이 따라잡게 성장을 못해서 계속 3등 미만 저신장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만 4세 때에도 키가 작으면은 의료보험 적용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건데 만성 신부전으로 뭐 투석을 받거나 하는 친구들도 성장 호르몬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외에 뭐 터너 증후군, 뭐 프레더-윌리 증후군, 누난 증후군 이런 질환들은 이미 앞서서 치료군과 치료하지 않는 군에서의 키의 이득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치료 대상으로 인정하고 또
국가에서도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에 사실은 승인은 받았지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특발성 저신장이거든요. 어떤 병적인 이상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냥 작은 아이. 그렇지만 그냥 작은 아이들도 저희도 의료진의 입장에서 여자애들 150이 안 되거나 남자애들 60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최종 성인 키가 그런 경우에서는 그래도 치료를 하는 것이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부모들은 네, 평균보다 더 크기를 바라서 우리 아이는 지금 30등, 40등, 50등 충분한데 이거를 이제 70등, 80등, 90등으로 만들고 싶어서 성장 호르몬을 놔주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이제 항상 여쭤보는 게 그럼 얼마를 원하시냐 키를. 그럼 항상 남자는 180, 185, 여자는 180. 168.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 키 자체보다는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병이 없는데 투약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용량을 사실은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더 많이 줘야지 우리가 원래 크는 거 이상으로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양을 투약하다 보면은 이제 병이 없던 아이인데 투약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 그리고 실제 또 투약하다 보면은 그 목표치까지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의학적 목적은 없거든요, 거기에는. 엄마 아빠들이 궁금한 거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네네. 그냥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저신장은 아닌데 성장 호르몬을 주면 조금 크기는 큽니까? 그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간, 또 치료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매일 광고하고 이렇게 가격도 안 알려주고 전화하면 알려줄게라고 하는 그 먹으면 키 큰다는, 먹으면 키 큰다는 그 네, 각종 영양제. 식품들, 네. 영양제들 이거는 어떻게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떠한 영양식품도 저희 아이들한테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의미 있는 키의 성장이 있다면 저희가 네이처지나 유형 잡지에서 그걸 보고 제가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겠죠. 일단 내 아이한테 먹였겠죠. 비타민 D는 먹여요. 비타민 D. 네.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철 이때 햇빛 볼 일이 없잖아요. 뭐 다 칭칭 갖고 있는. 소아과에서 키 보는 선생님이 아이한테 먹인 유일한 게 비타민 D다. 네. 뭐 이게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몰래 뭐 먹인 거 아니죠, 진짜로? 이 눈을 보세요. 이 눈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키가 더 크고 싶은 아이들, 청소년 혹은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희가 항상 매년 소아대분비학회에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하 스마일 건강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뭐 하루 세끼 건강한 세끼 먹기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뭐 음료수, 뭐 치킨 껍데기, 뭐 피자 도우 뭐 그런 음식들 오히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도한 당질의 섭취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음식들보다는 이제 건강한 식품을 골라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운동 하루 30분 이상 하는 거, 아이들 비타민 D 챙겨주시는 거, 핸드폰 보는 시간을 가능한 1시간 미만으로 오히려 활동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키 크라고 비타민 D를 먹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근데 소아 청소년 시기가 이런 최대의 골밀도를 획득하는 시기거든요. 네. 100세의 시대에 고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먹어라.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유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민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아과의 여러 분야 중에서 주로 뭘 공부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소아청소년과 중에서 호흡기 알레르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레르기가 아마 그렇죠. 주제겠네요. 알레르기 중에서도 특별히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교수님 뭐 알레르기 있는 거 있습니까?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체질이 좀 바뀌는 거군요. 나이에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이 나오는 질병이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린 나이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품 알레르기가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초등학교 언저리 정도 되면 이제 천식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인기로 갈수록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이런 특정 질환이 발생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전 복숭아 못 먹거든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온 가족 아무도 없는데 저만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주워와서 그래요? 꼭 유전으로 되지 않는 건 거죠. 난데없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부모 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질 확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죄책감을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유전적 성향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여러 가지 인자, 산업화되고 대기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뭐 많아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인자들도 알레르기 질환들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유전은 그러면 아니다. 제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복숭아를 혹시 먹을 수 있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진짜 알레르기가 맞는지를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먹었을 때 괜찮다 이럴 때는 증상이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온다 하면은 알레르기가 아닐 가능성도 되게 많아서요. 또 예를 들어 아빠가 계란을 먹고 나서 아이한테 뽀뽀를 했더니 거기에 두드러기 났다든지 그렇게 접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는 주의를 해야지 되는 게 실제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처음 이유식을 해보실 때 약간 간이 되어 있다든지 과일 같은 거를 섭취하고 나서 약간 피부가 울긋불긋해졌어요. 알레르기가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식품에 약간의 간이나 그런 산도 같은 게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이제 묻으면 약간 붉어지는 거기 때문에 닿는 것들은 알레르기라고 진단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유식 할 때는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입안에 쏙 넣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제일 흔한 알레르기 과일 알레르기. 식품은 뭐예요? 과일은 사실 청소년 이후에 많고요. 계란, 우유, 밀가루 이렇게 세 개가 계란, 제일 우유. 많습니다. 밀가루. 네. 그럼 얘네는 언제부터 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유식 할 때 이제 처음 시도를 하시게 되시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고알레르기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식품들을 늦게 섭취하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조기에 섭취를 하는 것들이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장관 면역에서 더 그런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최근에는 돌 이전에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한테 그 밀가루를 조금씩 먹여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기 열심히 골고루 먹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미리 알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나는 너무 걱정돼서 이유식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다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검사를 미리 하는 걸 권장하지 않고 증상과 검사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뭐 두드러기? 가려움? 네네.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부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섭취하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드러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두드러기라고 해서 가져오시는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두드러기는 모기가 물린 것처럼 툭툭 불어나고 하루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섭취하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에 뭐가 났다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으시고요. 그런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이라고 해서 입술이 붓거나 눈두덩이가 붓거나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호흡기 증상 중에서 기침을 하거나 쌕쌕거리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알레르기 중에서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좀 조리하는 거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던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알레르기인 건가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는 오래 조리하면 알레르기성이 떨어지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카스테라를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식품 사다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숙이나 계란 오믈렛 같은 거, 스크램블 이런 것들에는 반응이 있는데 이걸 고온으로 밀가루로 베이킹한 그런 식품들한테서는 괜찮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성이 조절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이걸 전체를 다 못 먹게 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알레르기 전문 의사와 상의하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정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못 먹는 음식들이 생기잖아요. 영양학적으로 발달에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걱정도 되는데. 식품 알레르기는 굉장히 환자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보호자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데요. 애들이 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계란이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섭취하는 음식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계란 알레르기나 우유 알레르기로 진단을 하게 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꼭 안내를 하는데요. 계란 같은 경우에 이제 단백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도록 하고, 우유 같은 경우 이제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잔멸치나 칼슘 보강 두유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 시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설명하느라고. 그렇죠. 막 써가지고 오잖아요. 막 이거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맞습니다. 돼요.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문진을 굉장히 길게 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진료를 잘 보려면 자기의 증상을 잘 설명하는 게 좋은데, 제가 막 꼬치꼬치 캐물으면 되게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셔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뭐가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 오신다든지 음식 일지 같은 걸 써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진료를 더 잘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이제 확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병원에 오셔서 문진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 혈액 검사나 피부 단자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 중에서 특히 IgE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IgE라는 성분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하고 이거는 식품 알레르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확진이 되게 되고요. 증상도 조금 모호한데 혈액 검사도 조금 모호하다. 그러면 병원에서 경구 유발 검사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문제되는 식품을 직접 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용량에서부터 먹이면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그 검사를 하면서 여기 용량까지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확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알레르기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가 몸에 안 맞는 것을 피해라가 1번이고요. 2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노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줄여주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치료입니다. 두드러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조금 비상약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복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반응이 나오게 되면 병력이 있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웹에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이라는 걸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주사를 할 수 있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교수님한테는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사가 별로 해주는 게 없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식품 알레르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문의한테 진단을 했을 때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5% 이내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해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그냥 진단이 제대로 안 됐는데 찜찜하게 식품을 못 먹고 하는 것을해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화나신 거 아니죠? 이를 악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폭력이 난무하는 방송을 설파했는데 잘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식품 알레르기라는 거 전문가랑 상의를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민지 교수님 모시고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민지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소아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기들을 보면 가만히 있다가 기침을 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또 놀아요. 감기에 걸려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뭐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저러는 건지 천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기침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되게 중요한 작용인데요.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나의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뱉어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침을 아예 못하는 게 큰 병이고요. 기침을 잘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중요한 능력인데요. 정상적으로도 하루에 10번 이내에 기침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기침 횟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9번, 뭐 10번이다 이제 이렇게 세진 않으니까. 네. 보니까 아기들이 가다듬기 기침이라는 것도 한다던데 이건 뭐예요? 뭐 이렇게 하는 기침을 아. 하는데요. 보통은 아기들보다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침하고 조금 다르게 호비루가 있을 때 이걸 내가 목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같이 동반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알레르기 비염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되게 천식을 걱정해서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일 때 데리고 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기에서 기침을 아주 길게 하면 한 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달을 넘어가는 기침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면 얘는 맨날 쌕쌕거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해 보시면 얘는 천식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나이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진을 해보고 이 천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도에 만선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진을 했을 때 이런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쌕쌕거리는 증상이 나오지 않고 그냥 답답해요 이렇게만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 이상만 돼도 폐기능 검사 같은 거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천식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쌕쌕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럼 이게 혹시 뭐 봄에 잠깐 나타나고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쌕쌕거리는 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쌕쌕 소리는 숨길이 어느 부위든 좁아지면 날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가들 같으면 코가 막혀도 그렇게 밖에선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청진을 해보면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청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요. 봄에만 쌕쌕거린다. 그러면 봄에만 천식이 발생하게 하는 유발인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천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천식 진단받는 아이들은 크면 어떻게 돼요?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천식이 20살 넘어서 75% 이상은 다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드라마 영화에서 너무 무서운 게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낙담을 하시는데 소아천식은 성인보다 훨씬 예후가 좋기 때문에 진찰과 또 치료를 잘 따라오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5%는 좋아진다고. 천식하니까 저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핫한 그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 있잖아요. 문동은이 고등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백학사들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최후도 이제 백학국과 함께. 죽어? 나중에? 아직 거기까지 안 보셨나요? 멋지다 연진아 거기까지밖에 못 봤는데. 아무튼 그 상황은 가능한 건가요? 천식은 늘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악화인자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천식 발작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천식 악화인자는 이제 특이적 인자랑 비특이적 인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이적 인자는 개별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털 이런 것들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과민하게 반응하는 물질이 노출되게 되면 천식 발작이 확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특이적으로 자극하는 것들은 뭐 미세먼지나 차고 건조한 온도 이런 것들이 갑자기 노출되면 또 천식 발작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소아천식 환자도 그렇게 특정한 물질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고 비특이적으로 이것저것 다 반응하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천식을 검사를 하면 알레르기 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 유발인자를 찾아주려고. 근데 유발인자가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럼 얘는 왜 알레르기가 없는데 천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천식이라고 해서 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서 하지만 기관지 자체는 비특이적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천식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나요? 치료는 사실 같고요. 근데 이제 유발 물질이 있을 때에는 그걸 이제 피하라고 안내를 하죠. 네. 뭘로 치료합니까? 천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흡입제 치료가 제일 중요한데요. 흡입제 치료는 조절제하고 완화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절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관지가 예민해서 밖에서 아까 유발 요인이 들어오면 갑자기 발작을 할 수 있댔잖아요. 그 예민도를 낮춰주는 약이 조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돼서 천식 발작이 왔다. 그럴 때는 천식 완화제를 같이 쓰시라고 합니다. 그 어른들도 그 흡입기 제대로 쓰기 어렵잖아요. 이게 뭐 타이밍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누르는 순간이랑 들이마시는 맞아. 거랑 네.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되게 힘들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흡입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정량식 흡입기, 건조불망 흡입기, 네뷸라이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정량식 흡입기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보는 칙 뿌리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속도와 박자를 맞춰야 되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건조불말 흡입기는 안에 파우더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게 내가 흡입을 해서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뷸라이저라고 해서 웅 소리가 나면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세 가지 기구 중에서 뭐가 더 낫다 이런 것보다는 나이에 따라서 또 아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기구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네뷸라이저라는 건 결국 조그만 가습기 같은 네, 맞습니다. 느낌일 텐데 맞아요.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요새는 핸디로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막고 이렇게 칙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스페이서라고 하는 건데요. 칙 뿌리는 정량식 흡입기를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이런 기다란 통을 껴서 사용하게 하거든요. 조금 다른 기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진짜. 네. 발달에는 혹시 영향을 미치나요? 그 천식 약물 중에서 조절제랑 완화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조절제는 스테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먹는 걸로 섭취를 했을 때 일종의 그런 원치 않는 부작용으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미미하고요. 천식 자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설명을 합니다. 천식 아이들한테는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됩니까? 천식이 이제 진단이 되면 운동을 안 시키는 경우들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무서우셔서. 천식 치료를 하는 이유는 남들이 하는 걸 다 해주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절제를 평소에 잘 쓰시면서 운동을 잘 하는 게 오히려 폐기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다만 스키를 타거나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는 것들은 차고 건조한 바람을 많이 마실 수 있어서 천식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도 돼요. 달리기도 해도 되고 네네, 괜찮습니다. 축구, 야구. 네네. 다만 혹시 천식 발작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천식 완화제를 꼭 소지하고 운동을 하라고 하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운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천식이 있다고 해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민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종충남대병원 안과의 성재한 교수님 모시고 아이들의 사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어른 사시랑 다른 겁니까? 비슷한 이제 부분도 있고요.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달라요? 네. 혹시 50 넘어서 사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전에 있던 것을 몰랐다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 아. 생길 수도 있고. 새로 그래요?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사시가? 사시가 오. 사실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시는 뭐예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시는 두 눈이 이제 바르게 정렬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눈은 두 눈의 시선이 이제 한 물체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시의 경우에는 한 눈은 이제 그 물체를 보고 있지만 반대 눈은 다른 곳을 보게 됩니다. 방향에 따라서 이제 사시를 구별하는데 밖으로 나가면 외사시, 안으로 몰리면 내사시, 이제 위나 아래쪽으로 치우치면 상사시나 하사시로 구별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실제로도 한눈의 초점은 아예 다른 곳을 가 있는 게 맞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아기 때 사시가 생기면 사시 있는 눈에 신호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눈에 이제 억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시력 발달을 못하고 이제 영구적인 시력 장애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소아 사시인지를 언제 가장 많이 이렇게 알아봐요? 검사는 이제 100일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눈이 정렬이 딱 맞는 것은 아니고요. 신생아 때는 눈의 위치가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정면을 똑바로 보는 경우는 한 30%
밖에 안 되고요. 6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간의 외편이 바깥쪽을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시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100일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너무 많은데요.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눈을 움직이는 신경에 마비가 오면서 갑자기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만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전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사시 환자들 중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30% 이상 되기는 하는데요. 사시 자체가 이렇게 유전된다기보다는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유전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요인들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100% 사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 옛날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들었던 거. 이렇게 보지 말라고. TV나 막 이런 거. 그렇게 본다고 사실 사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거꾸로 사시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사시가 심해서 눈동자가 확 돌아가면 누가 봐도 이제 사시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각도가 작거나 아니면 가끔씩 나타나는 경우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한데 아기가 뭘 보는데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인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본다거나 네. 아니면 햇빛 아래서 유난히 한쪽 눈을 못 뜨고 찡그리고 있다 이러면 사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안과에 한번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은 수술인 거죠. 그렇죠. 사실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기는 한데 네. 모든 뭐 병이 그렇겠지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근시, 원시, 난시가 있으면 일단 안경을 먼저 씌워주고요. 한쪽 시력이 잘 발달을 못하고 있는 약시가 있으면 약시 치료를 해줍니다. 실제로 안경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사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시랑 관련돼서 생기는 이제 특정 종류의 네. 사시는 안경 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사시가 그대로거나 아니면 점점 심해진다 이러면 결국 수술적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술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흰자에 작은 절개창을 만든 다음에 창을 통해서 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을 찾아요. 그 근육의 힘을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사실 수술이에요. 약하게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아니 보톡스 같은 거 놓으면 약해질 텐데 그 작은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요? 근육의 길이를 좀 단축시켜서 짧게 해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수술적으로 치료해서 해결을 하면 네. 재발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수술하고도 재발률이 30% 이상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재발해서 다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많이 티가 많이 나면 미용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교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기 나쁜 거 말고 다른 문제는 뭐가 있어요? 오래되면? 우리 눈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우에는 앞을 잘 보고 있는 눈은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하겠지만 반대 눈은 사용을 안 하니까 뇌에서 억제 기전에 의해서 시력 발달을 못하고 약시가 생기고 이게 영구적으로 시력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또 우리 눈이 동시에 잘 사용을 해야지 입체시가 발달을 하는데요. 우리 뭐 계단을 내려가거나 뭐 할 때 다 입체감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두 눈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시의 경우에는 이 입체시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되게 간편하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일단은 정면에 있는 사물을 봐주시고요. 네. 한 눈씩 이렇게 두 눈을 교대로 가려주고 가렸다 뗀 눈의 위치를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이제 사시가 없는 정이고요. 눈이 움직이면 사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 검사 하나만으로는 숨어있는 잠복사시인지 항상 나타나는 현상사시인지 감별하기는 어렵고 정상적으로 약간의 외편이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안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들은 저 도리도리 말고 다른 뭐 되게 폼나는 검사 방법이 아니,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실제로 진료실 항상 하고 있는 검사고요. 집에서 아기를 대상으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기본 조건이 네. 앞을 잘 주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검사를 하실 거면 꼭 약간 매력적인 장난감을 또는 영상을 앞에 두시고 집중해서 잘 보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검사를.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영상을 앞에 두고 한쪽 눈을 가리면 애가 막 이렇게 보자,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달래서
진료실에서 힘드시겠어요. 돌, 뭐 두 돌 이럴 때 사시가 확실히 진단이 됐어요. 네. 그럼 바로 수술해요, 걔를? 그렇죠. 또 수술 시기가 또 중요한데 사실 종류에 따라서 사실 그리고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권장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눈이 심하게 안으로 몰리는 내사시, 그런 내사시 중에 하나가 영아내사시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빨리 두 돌 전에 이제 수술적 교정을 해주는 거가 좋고요. 네. 그다음에 눈이 밖으로 돌아가는 외사시의 경우에는 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심한 중증이 아니라면 만 4세 이후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술하게 되면 입원이라든지 뭐 수술 시간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아다 보니까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입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병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 병원 2박 3일 입원해서 2박 3일 퇴원해서 집에 가서는 따로 뭔가 이렇게 관리를 관리. 해줘야 되거나 이런 건 네. 없어요?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실로 좀 꼬매고 나오는데요. 수술 부위를 그것 때문에 잘 안 올 때까지는 안약, 뭐 안연고 이런 거 써주셔야 되고요. 세안한다거나 눈을 심하게 비빈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조심시켜 주셔야 돼요. 뭐 청소년이나 그냥 성인을 수술해도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네, 원리는 똑같은데 어느 정도 협조가 될 것 같으면 또 전신 마취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되죠, 이건 당연히. 네, 됩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요. 나라에서 나이를 좀 기준으로 두었는데요. 만 9세 생일이 지나면 좀 적용이 어렵고 9세를 제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빨리 하라는 취지입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건강보험은 되죠라는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9살까지만 된다고요. 근데 또 뭐 갑자기 생긴 사시라든지 어떤 다른 전신 질환이랑 관련돼서 생긴 사시는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의 그 사실을 좀 살펴보시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아이 시력 발달이라든지 교정에도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은 사시에 관련해서 세종충남대병원 안과의 성재현 선생님한테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소아정형외과의 이승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이들 뼈 부러지는 것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아들 중에서 골절로 내원한다 그러면 주로 어디가 어떻게 부러져서 옵니까? 손목이나 팔꿈치 쇄골골절이 많고 쇄골? 쇄골이 많이 부러져요.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짚으면 손목이 부러지고 팔꿈치 부러지고 이렇게 통으로 넘어지면 쇄골이 부러지게 됩니다. 제가 요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9개월 이제 아기가 있는데 문틈 같은 데 자꾸 손을 넣어요. 방문이나 자동차 문 같은 데 끼워도 부러지죠. 예, 좀 어린 애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문에 손가락 끼거나 오빠나 언니가 문을 꽝 닫아서 손가락이 끼거나 그렇게 다쳐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기들은 이제 좀 유연하니까 이렇게 부딪혀도 잘 안 부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뼈가 좀 유연해서 불안전 골절이나 이렇게 뼈가 휘는 정도의 골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불완전 골절이라는 거는 급이 간다는 겁니까? 뭐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비슷한 개념입니다. 철사 같은 거 휘어보셨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불안정 골절은 왠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똑같이 다 아파하고요. 근데 애들은 며칠 지나면 또 붓기도 금방 빠지고 통증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좀 명확치 않더라도 좀 1, 2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골절 진단이 되기도 하고 변형이 심하면은 바로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바로 맞춘다는 게 정형외과 뼈 맞추는 거 되게 무시무시하죠. 아기가 좀 방심하고 있는 때 한 번에 맞추면은 좀 잘 됩니다. 진짜 불안정 골절인 경우에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애들은 먼저 안 아픈 쪽 먼저 만져서 좀 안심을 시키고 아픈 데를 마지막에 만져봅니다.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 네네. 눌러보면 분명히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는데 손맛인 거죠. 이렇게 이 정도 강도로 눌렀을 때 애가 너무 자지러지게 과도하게 아파한다는 이게 부러졌나? 이런 거죠. 예, 맞아요. 엑스레이 깨끗해도 그러면 이건 골절 의심해가지고. 의심해서 엑스레이는 깨끗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다친 직후에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 변형이 물론 되는 오자마자 MRI나 CT 찍으면 나오겠지만 애들 그렇게 찍기 쉽지 않아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애가 정말 많이 울고 골절인 것 같다. 그리고 막 약간 팔이나 이렇게 좀 각도도 좀 달라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냥 병원에 데려가요?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뭘 좀 하고 데려가야 됩니까? 이제 섣불리 여기 좀 휘어진 거를 집에서 이렇게 가끔 교정을 시도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장판 골절이나 이쪽이면은 이게 자꾸 만질수록 손상이 커지기 때문에 119 구급대 쓰는 부목이나 그런 거 없으면은 딱딱한 책 이런 걸로 이렇게 가볍게 고정을 해서 그대로 병원에 오는 게 좋습니다. 붕대 같은 걸로 감아도 돼요? 살살 감으면 돼요. 살살. 살살. 그 위치, 애가 잡고 있는 그 위치 그대로 아. 조작을 하지 말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팔을 붙들고 오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움직이지 않는 예, 게 중요해요. 움직이지 않게. 붕대나 이런 거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고.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애기들이 팔 같은 게 되게 잘 빠지잖아요. 아, 잘 빠져. 집에서 이렇게 끼워 맞춰주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집에서? 집에서 끼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끼워봤고요, 집에서. 아니 본인이 집에서 끼우는 건 괜찮지. 아니, 이제 대부분 간단하게 팔 잡아 당기다가 빠진 거는 집에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특정 나이대가 있어요. 네. 몇 살 이상부터는 그렇게 안 빠지기 때문에 어깨가 빠지는 거는 집에서 하면 어깨는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집에 병원 다 근처에 정형외과 있기 때문에 가면 다 넣어줍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예, 집에서 집에서 하시지 굳이 할 말아요. 필요가 없어요.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팔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그게 골절일 수 있으니까 병원을 꼭 가는 게 좋다. 소아들의 뼈에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 그게 이 뼈의 어떤 특정 부위에 있는 거죠? 관절 주변에 길이 성장이나 두께 성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팔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연골로 돼 있기 때문에 약해서 좀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골절이 그쪽 부위가 됐어요. 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안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자라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대부분 성장 부분 정지라고 해가지고 성장판의 일부만 이렇게 다쳐버리고 다른 쪽만 자라서 변형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러진 부위는 더 이상 안 자란다는 뜻입니까? 자라는데 성장판이 다 죽는 게 아니고 일부만 죽어서 이렇게 자라면서 삐뚤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뼈가 이렇게 휘겠네요? 안쪽으로 튀어자라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 성장판이 골절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중한 질환인데요, 그러면? 그쵸.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고 보통 1, 2년 정도는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봤는데 만약에 좀 변형이 시작되면 어떡해요? 성장판 거기를 좀 갈아주는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이면은 좀 지켜보다가 뼈를 쳐가지고 각도를 다시 교정을 해주는 수술을 한다거나 여러 종류의 수술이 있습니다. 되게 차분한 얼굴로 뼈를 쳐가지고 되게 험한 얘기를 저렇게. 근데 빈도 자체가 높지 않아요. 한 1에서 10% 정도고요. 혹시 집에서 얘가 조금 심하게 넘어진 것 같은데 한 번 울고 말았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좀 데려가는 게 좋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대부분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애가 다친 거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순간 자체를 일단 애가 팔을 잘 좀 못 쓴다거나 절뚝거린다거나 네네네. 자꾸 이렇게 주무르고 만진다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보이면은 병원에 무조건 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케이스는 애가 말을 못하는 그렇죠. 경우인 정말 거죠? 어린 네. 애들. 좀 큰 애들은 이제 자기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도. 혼날까봐? 예, 혼날까봐. 보면 여기 멍이 들어있거나 네. 좀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좀 두꺼워 보이거나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아이가 있으시다고 아, 네네. 그러는데 그럼 혹시 집에 가시면 아이들 몸부터 이렇게 스캔하시나요? 아유, 근데 요새 보니까 애들이 소파나 식탁 이런 데 올라가는 거 정말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제가 그거는 정말 못하게 오. 매번 교육을 하고 거기서 올라가서 놀면은 관심사를 돌려가지고 내려오도록 합니다. 아빠 환자 늘어날까봐? 예. 흔히 이제 반기부스라고 하는 거 있는데 통기부스? 이거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반깁스는 말 그대로 반만 고정하는 거예요. 물로 적셔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반쪽만 해서 붕대로 감아서 고정을 하는 거고 통깁스는 이제 360도 완전히 돌려서 석고로 예. 그 효과는 똑같아요? 풀지만 않으면? 아무래도 통깁스가 더 튼튼하긴 하죠. 그거는 언제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통깁스는 대부분 하는 경우가 너무 불안정하거나 튼튼한 고정이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풀 때까지는 잘 교체 안 합니다. 뭐 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교체를 안 해요. 보통 4에서 6주 정도까지. 한 달 이상. 혹시 아이들한테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뼈 안 부러지도록 미리 지도하는 예방적인 좋은 멘트 이런 거 없습니까? 부모님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애들이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항상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편이고 방 문틈이나 이런 거 보호대 같은 거 하고 저는 차문 닫을 때도 2번, 3번 확인하고 닫아요.
그다음에 킥보드나 이런 거 탈 때는 항상 팔꿈치 보호대 다 채웁니다. 무릎이랑. 팔꿈치, 무릎, 그 헬멧. 헬멧도 쓰고. 당연히 채우고요. 보호 장비를 다 갖춰야 되는 거군요. 그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어릴 때는 애들이 부러지는 제일 흔한 이유는 축구였걸랑요. 아, 남자아이들? 네. 저는 여자애들은 뭘로 부러졌어요? 여자애들이 아니고 저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학교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부러졌어요. 남자애 본인 여자애 얘기죠, 지금? 아니,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요새 애들은 뭐 하다 부러져서 옵니까? 요새도 축구 많아요. 근데 축구에다 부러지는 거는 이제 손목 아니면 발목이 많은데 정말 심하게 부러져서 옵니다. 여자애들이 골절이 되는 경우는 보통 뭘 하다 와요? 제가 보니까 피구 하다가 많이 다쳐요. 피구요? 이제 뭐 손가락 공 맞아가지고 손가락 골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과격한 운동 중에 하나. 패싸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운동이 아니라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축구 제일 흔한 골절의 원인이군요. 네, 오늘은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정형외과의 이승우 교수님한테 소아골절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